교수님하고 허 박사님께 좀 코멘트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크게 두 개의 문제가 저희들한테 주어졌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공천제를 비롯한 물고기 발이를 위한 통한 하나의 정당 정치의 정착. 두 개의 문제가 큰 이제 화두로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왕적 대통령. 지금 윤 대통령 취임이 6개월 다 돼가죠. 왜 지지율에 관해서 우리 김 교수님 하신 말씀 많으실 거예요. 그 대통령 취임 초기에 낮은 지지율이 제왕적 대통령제 제도의 문제인지 인물의 캐릭터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대통령 시대 문화의 문제인지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 먼저 하시고 두 분 말고 우리 허 박사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가 너무 미시적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두분 어떻게 김 교수님은 좀 이런 케이스로 말씀을 잘 이런 거는 잘 듣고 제가 정말 존경하지 않는 민주당의 몇 분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저 의원님께서 경험에 기초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많이 지적해 주셨고 상승시 실존과 위기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다시 이제 제가 앞으로 돌아가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우영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한테 그게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죠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답변 기회를 안 주시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굉장히 편파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학생운동을 쭉 5월 동안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쩌저쩌해서 신문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생각도 변화할 수 있고 또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허민의 정치 카페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 문화일보에 한 2주에 한 번씩 한 개면씩 실어요. 제가 사진 받고 굉장히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면인데 아무래도 현 권력을 많이 비판을 하게 되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 때 그 이전에 박근혜 정권 때 제가 그 뭐 칼럼이나 아니면 그 정치 카페 같은 걸 통해서 제가 박근혜 정권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일보가 보수적 스탠스를 가진 신문사다라고 하는 건 별개로 저는 뭐 그것과 관계없이 언론의 권력은 권력을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장면 기자. 그렇죠? 네. 우리 장면 기자는 저희 문화일보에서 저 밑에서 인턴 기자를 했던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정부를 변할 때는 제 주변에 이제 운동부 출신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 후배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가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니까 저를 굉장히 그 배신자로 보면서 굉장히 저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간에 카톡방, 단체 카톡방에서 쫓겨난 게 몇 개나 되고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이게 지금은 민주당 쪽에서 이게 어디 기관장, 추천으로 기관장을 좀 하고 있는 친구가 문재인 정권 말기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허민 선배가 옛날에 그 허민 선배가 맞느냐 맞다 그랬더니 근데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했느냐 그랬더니 제 후배가 거기에 대해서 저를 대신해서 답하는 말이 뭐였냐면 허민 선배는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언론계의 윤석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전해줬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초두에 김우겸 의원과 민주당의 요거를 좀 예를 들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랬던 거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사례로 그 DJ 정부 때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의원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안 할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거 간단하게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행복했던 취재 기억이 DJP 때예요. DJP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가 해서 연정을 이뤘던 시기가 제가 취재했던 시기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죠? 이게 뭐 보수와 진보의 만남,
그리고 뭐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만남, 어쨌든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 야당 투사와 유신 본당의 만남,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통합이라는 문제를 하나로 이제 비교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드릴 때마다 끄집어내는 그 구절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2017년도 5월에 대선을 치르기 전에 1월 달에 낸 책 중에 대통령에 묻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그 작가가 묻고 문재인 대통령이 답한 형식으로 읽은 글인데, 저는 그 책을 최소한 5번 정도는 봤습니다. 달콤달콤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 작가가 문재인 후보죠, 그때 후보한테 대통령의 과제는 뭡니까? 그랬더니 문재인 후보가 답하기를 3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무엇보다도 경제, 두 번째는 안보, 세 번째는 통합.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이 와닿았어요. 이것을 중요한 가치를 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이 가치를 그대로 실현하고 실천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보수당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정치를 오래 취재한 저도 살짝 속았는데 죄송하지만 좀 속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글을 보고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일단 여기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때로는 경제를 입힌 분도 있고 때로는 경제를 죽순 분도 있고요. 그죠? 또는 외교안보를 흥하게 하신 분도 있고 외교안보, 국방 이런 것들을 또 걱정하게 만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통합도 마찬가지죠.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있고 또 거꾸로 그걸 저해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해하는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최대의 성과를 하나만 꼽으라. 그건 통합이라 생각합니다. 통합의 정신, 통합을 위한 노력이라 생각을 해요. 그것이 결국 DJP라고 하는 걸로 통해서 구현이 됐고, 사실은 이게 마지막에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대체 이 정치판은 어떻게 되느냐? 바꿔야죠.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저는 단기간에 바꿀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개헌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내각제가 됐든, 아니면 콜리션 거버먼트를 만들든, 아니면 컴바인드 캐비넷의 연정을 이루든, 난 이런 것들이 돼야 협치 제도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협치가 제도화할 수 있도록끔 하는 그 단초, 그 싹을 DJP 연합을 통해서 난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정권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그런 면에서 부과해요. 굳이 등소평 시대에 마오를 평가하면서 07과삼이라는 얘기를 했다면 저도 최소한 06과사, 07과삼 정도에 근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후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일단 우영호 선배께서 저한테 왜 민주당만 공격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현 정치권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단적인 게 뭐냐면, 대선 때마다 대선 후보 구인 광고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김영준 교수님께서 정말 탁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는 압축 성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대로 동의하고요. 정치가 정치다워지려면 정치인의 덕목을 습득시킬 만한 훈련,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정책 성과를 내면서 부단히 깨지고 잘하고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뭐냐면은 현 중앙 무대에서 뛰는 사람들 속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구인 광고라고 그래요. 총리 하던 누구 나와. 감사원장 하던 누구 나와. 그렇죠? 경기도지사 하던 누구 나와. 검찰총장 하던 누구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 당시 민주당 여당에서는 지난 3월 대선에서 민주당 여당에서는 중앙 무대에서 단 한 번도 정치 경험이 없고 국정 무대에서 국정 경험이 없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쨌든 간에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선정을 해서 거의 대통령이 될 뻔했어요. 야당에서는 검찰총장하고 나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정치인 구인 광고 해가지고
거기 응해가지고 거기서 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후보되고 대통령 되고 이게 대한민국 그 정치판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정치권이 반성해야죠. 저는 사실은 그 대안을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기자는 죄송합니다만은 대안을 얘기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기자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 영감을 얻은 건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 하면서 야 글로 가는 거 아니야. 일로 와 글로 가지 마. 글로 가면 안 돼. 그럼 죽어. 다 죽어. 이게 자기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잘 모르겠어. 근데 거긴 아니야. 저는 기자는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정치판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대안은 여기 계신 이제 우영건 선배님이나 아니면 김영진 교수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정치인들이 해주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또 어쨌든간에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드는 거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상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그래서 스타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아까 누구냐 할 때 한동훈 장관이 뭐 거의 1등을 지금 거의 1등 아니면 하여간 그런 수준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도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비호서가 아니라 절대 그래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대체 기존의 중앙부대에서 뛰고 있는 정치는 뭐길래, 내년 총선에서는 내후년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의 얼굴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냐.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에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가느냐. 이제 재한결 대통령이 이런 얘기 다 하셨는데, 재한결 대통령 문제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것도 있지요. 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국정 경험이 없어요. 중앙부대 정치 경험이 없죠. 이게 뭐 굉장히 왜냐면 정치는 압축 성장이 없는데, 그게 뭐 100명, 50명 팀 짜가지고, 야, 정치는 이런 거고, 외교는 이런 거고, 경제는 이런 거고, 아무리 주입해봤자, 그게 단시간에, 아무리 똑똑하신 분이라도 그게 단시간에 다 잘 게 안 되죠. 국정이라고 하는 거는 거대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게 없는 거고. 예. 두 번째는 경제 문제인데, 이거는 뭐 지금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한국 경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뭐 등등 해서, 그 다음에 미중 간에 무슨 뭐 이런 디커플링, 그 다음에 미국의 고금리, 뭐 고환율, 그 다음에 어쨌든 고물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국은 미국이 뭐 옛날 얘기지만 미국이 뭐 재치기하면 한국은 폐병 드는 나라였는데 그런 상황에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1년 반 이내 이 단기간에 경제 문제가 해결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 여전히 어려워요. 예, 경제 문제 여전히 어렵고. 세 번째로는 참 말씀드리기 참 민망하지만 본인 리스크가 너무 크죠. 사실 지난번에 대선이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비호감 대 비호감 대선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누가 더 비호감인지 누가 덜 비호감인지를 보고 뽑은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싫어서 그래 누가 하면 안 되지만 윤석열 해봐 이렇게 찍은 사람들이 맞아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은 제가 비호감이라는 걸 알고 그럼 비호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자기와 자기 가족, 대통령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니까,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뭐 30% 나오는 게 어떤 기적이죠. 저는 20%대가 안 깨지는 게 오히려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7년 전에, 1995년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희 회장께서 그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대한민국 정치는 4류다. 그래가지고 사실 김영삼 정부에 약간 좀, 밉보인 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동안에 좀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기업은 1류까지 됐고, 행정도 그 2류까지는 거의 왔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여전히 4류에 머물렀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주소고, 위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주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지도라는 게 뭐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손님 대기자가 얘기한 거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expectation, 기대를 갖게 돼요. 근데 그 기대가 현실 속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아니더라도 못 미칠 경우에는 조금 이제 괴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결국은 윤석열 다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을 했어요. 처음에 기대했었던 윤석열 다음이 없다. 그런데 실은 아주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 대한민국 전체 대통령은 지지율 50% 이상을 얻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극단에 의한 정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하 아주 마지노선이 얼마냐면 24%예요. 그런 2017년도 당시 홍준표 후보가 얻었었던 득표율이 24%입니다. 그러니까 24%에서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한 35%, 요 선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3주간 연속 딱 20%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그럼 본인이 48.6% 득표를 했는데, 지금 20%대 후반의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자신을 지지했던 보수층과 중도층이 이탈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한국갤럽이 지난주 금요일날 10월 18일서부터 20일 동안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참담한 거예요. 당시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가 긍정평가가 27%였는데 중도에서는 18%입니다. 18% 지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20대 14%, 30대 14%, 40대 17%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으로부터 완전히 지금 이탈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건 첫 번째는 뭐 리더십의 위기죠. 뭐 경제 어려운 거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래서 마치 지금은 1998년도 IMF 이후에 정권이 교체했었던 DJP 정부와 비슷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취했었던 그런 거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고통 분담이었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고통 같이 분담을 하자 해서 구조조정 포함해서 그때 굉장히 많은 나름대로의 계획적인 걸 가져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DJP 연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 그때도 여소야하게 했었어요. 기억나시잖아요. DJP 연대가 처음에 발전했을 때 김종필 총리가 인준을 못 받았거든요. 그 총리 서리로 계속 가다가 했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대통령 다음이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 다음이 없다. 윤석열의 내러티브가 없다.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 어젠다가 굉장히 명쾌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창조 경제를 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적폐 수사하겠다. DJ는 IMF 극복하겠다. 어떤 거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 들어오는 거죠.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 어젠다가 지금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가장 국민들이 희망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것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0대가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얻었고 30대는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얻었어요. 엑스폴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30대에서 14%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30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상당히 많은 30대가 이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정제죠. 지금 가장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갤럽 조사에 의해서 앞으로 1년 내에 경기가 좋아질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12%만 좋아질 거라고 66%가 더 나빠질 거라고 해요. 6배 정도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69%가 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리는 올라가고 물가는 상승하면서 가장 치명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다 고통받지만 30대가 굉장히 강하게 40대는 뭐 이쪽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주어진 거라는 거죠. 이것을 결국 끌고 가려고 한다면 민생과 관련돼서 담대한 협치를 했었어야 된다. 담대한 협치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었기 때문에 여당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밀고 들어간다고 하다가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쉬운 정치라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정치를 하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 있다는 겁니다.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결국 지지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모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냉정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주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대통령이라는 것은 미국만이 성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통령제도 좋은 제도고 내각제도 좋은 제도예요. 그럼 대통령 제도가 성공을 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거는 미국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중남미냐 아프리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제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 최근 밸런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연방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 미국이 처음 헌법을 만들 때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고민한 부분은 뭐냐? 인간의 본성과 관련돼서 연구를 합니다. 결론을 내릴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사악하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인간의 본성은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높다. 자, 이런 사람한테 대통령을 준다고 선출된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해가지고 고민한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보다 10배, 20배 더 강합니다.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체계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제일 먼저 했었던 부분들. 결국은 예산 편성권 미국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갖고 있죠? 대한민국은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미국 감사원 어디에 있죠? 미국 감사의회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죠? 정부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의 인사들은 두 단계의 인준투표를 합니다. 상임위에서 투표하고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본회의에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마지막 보루, 결국은 사법부가 철저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제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데 4년 중임제를 하면 마치 계획인 것처럼 얘기하는 지극히 잘못된 4년 대통령 중임제 돼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꾸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명지대학교에 있었지만 명지대학교 교수직을 내놓는다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본적인 조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줘봤자 그 집이 져지겠습니까? 안 져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자들은 가장 많이 연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도의 조응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각제를 해가지고서 말씀하셨지만 내각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 그러면요. 그건 기적이에요. 정당이 이렇게 한마디로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데 내각제를 한다? 국민들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왜 국민들이 내각제를 반대해요? 정당 정치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당대표가 어디 있어요? 당대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당이 당대표를 통해서 당대표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합니다. 당론 통해서 하죠. 당직권 있죠. 공천권 있죠. 플로우 리더가 하면 돼요. 미국처럼. 미국은 원내대표가 합니다. 이렇게 비대화된 중앙당이 어디 있어요? 중앙당 없습니다. 미국. 센트럴 파티라는 거는 그냥 저거만 해요. 전당대회만 준비하는 게 센트럴 파티예요. 우리처럼 비대화된 정당인데 거기다 또 국민들은 정당 국고 보조금까지 줍니다. 장애 투쟁하는 정당한테 국고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국고 보조금을 왜 줘요? 정당은 국가의 대표기관이 아니에요. 이미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왜 그 이미단체에 불과한 정당한테 국민이 셔츠를 줘야 됩니까? 1981년 전두환이가 만든 정당 국고 보조금이라는 건 당시에 관제 야당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데도 또박또박 수십억씩 돈을 주는 중앙당을 갖고 있고 비대화된 중앙당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의원들을 딱 장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 계획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실제로 보면은 마치 대통령제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제도 잘 운영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5년 단임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조건들만 갖춰지면은 훨씬 지금보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4년 주기제 얘기만 하고 그냥 내각제 얘기만 얘기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내각제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당 파편화되고 그 와중 속에서 그 누가 총리할 것이냐를 통가지고 나는 지금보다 더 개판이 될 수 있다. 왜냐? 잘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도의 조응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를 찾거든 내각제를 채택하든 순수한 제도로 가야 된다. 현재와 같은 내각제적으로 운영하는 대통령제는 그건 기형적인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의원들의 자율성과 의원들이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투표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비례 투표에서 크로스 보팅이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럼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건 공천권이죠. 현재와 같은 공천제도가 있는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당대표가 갖고 있는 부분 속에서 눈치 볼 수 있습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왜 국민의힘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느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2, 제3의 금태섭 의원이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은 바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공천제도를 통해서 의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권력구조, 국회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이거를 동시에 같이 종합적 시각에서 봐야지 따로 놀면서 하는 정치개혁은 그건 사상두각에 불과할 뿐이다. 이래서 이거를 아주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치개혁에서 국회에서 손을 떼라 이겁니다.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다 누더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웨덴의 모델은 정치개혁위원회에 각 정당들은 딱 한 사람밖에 못 들어옵니다.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이 머저리티, 대다수를 이루면서 거기서 정치개혁안을 만드는 거예요. 해본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없어요. 평소는 막판 어떻게 돼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두더기로 만들고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거는 선거 가까이 오면 두더기로 만들어버리고 이 세상에 이 정치제도 중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어보셨습니까?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만든 제도였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 정당들이.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대통령제가 잘못됐다. 무조건 재앙제 대통령이 잘못됐다. 라는 얘기만 하는 게 그게 과연 해법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솔직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20년 이상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정치개혁을 하면 되는지를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윤성원 교수, 지금 미국 회장도 하고 계시지만, 안 지키잖아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거죠. 이걸 하려고 한다면은 정치 지도자가 정말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지금 메르켈 얘기를 하셨는데, 메르켈이 저렇게 10년, 15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독일의 선거제도, 독일의 정치 시스템도 문제겠지만, 슈레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요? 슈레더가 독일을, 유럽의 병자를 치유하겠다고 하면서 3인 단위에서 노동개혁을 했어요. 2005년에 정권 잃었습니다. 그러나 메르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슈레더다. 그러한 정치적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지 제도도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서
저는 지금 공천제도와 관련된 얘기는 지금 20년 이상 얘기했어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선거하기 위해서 조건은 뭐냐. 자,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은 선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조건을 얘기를 해야 돼요. 정당법, 선거법 바꿔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요. 원외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면 1년 열정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왜? 현역과 싸워야 되니까. 우리 선거법 위반입니다. 원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거를 대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무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안 됩니다. 유사기관단체 만들면 안 돼요. 모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다 막아놨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11월 달이죠. 이제 미터미 이제 끝나면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보시면 각 저거보다 2년 후에 선거 언제 있는지 벌써 다 나와 있어요. 예측 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게 있나요? 미국에는 로컬 커뮤니티, 지구당 위원장은 있지만 지구당 위원장이 선거 안 나옵니다. 그냥 공조직이에요. 우리 당협위원장 이런 걸 만들어 당협위원장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할 수 있나요? 현역이 유리하죠? 당협위원장이 유리하죠? 그런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공천계획하라. 수없이 나온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년 이상 얘기한 거예요. 우리 정착자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너무 공허한 거죠. 그럼 누가 그럼 결단을 내려야 되느냐? 정치 지도자가 결단을 내려야죠. 야, 내가 한번 대한민국 정치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대통령 선거 나올 때 뭐가 유리한지, 내가 당협위원장 줄 세우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 나한테 유리한 공천 주는 게 유리한, 다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미국의 어떤 의원이 대통령 캠프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대통령 선거 캠프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버젓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한 자리씩 다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된다.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이나 내각제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고 너무 아쉬운 부분들. 그래서 우리 새한국의 비전에서 이렇게 다시 목적권 얘기한 거는 이제 좀 울림이 있어서 정치가 너무 실종됐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협법은 다 나와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정치가 정말 누구 표현대로 저질하러 가고 있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저질하러 가기 위해서 막기 위한 제도 장치는 전 다 나와 있어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서 결국 뭐 이렇다고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맞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때는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아주 굉장히 예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러한 제도가 성공했었던 조건들은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눠서 논의하는 거에서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점에서 두 번째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까지 발을 이미 들여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한 두 분 정도만 모시고 질문도 좋고 코멘트도 좋은데 구체적인 해법보다는 현황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이해, 분석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한 두 분 모시고 듣고 싶은데 혹시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빨리 손 안 드시면은 내가 우선 김 교수님 말씀에 하나만 코멘트를 좀 하고 싶은데 저 녹화를 생방송을 하고 있죠? 네. 앞으로 나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뽑아주세요. 자주 이제 김 교수님 뵈면 방금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현실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처음에 대통령제를 만들 때는 그와 균형을, 힘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상원과 하원의 의회 권력을 같은 그 파워 정도로 만들어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경우에는 지금 중간이란 말이죠.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 현재 대통령제가. 그럼 이것을 미국과 같이 만들려고 그러면 말씀대로 감사원도 의회로 간다, 예산군도 의회로 줘야 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실행 가능한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그건 기대 난망이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중도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 말씀은 그러한 이제 현실적인 우리와 미국의 그런 시점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십니까?